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너무 미루면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쳐 이달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한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는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였고,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선 3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 펀드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감을 빌미로 하청업체에 예보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턴 1인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이마저도 내놓으라며 보조금을 갈취하고 있어 열정페이에 내몰린 청년층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다시 1990선에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0.76% 내린 1994.07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팔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 하락과 유가 급락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586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이틀 연속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1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 76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일은 2,131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이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2주 앞두고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입니다. 미 연준은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에서 현재 0%대 저금리 상태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급작스럽게 긴축 정책을 쓰게 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 후퇴까지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기대와 일치했고 물가 역시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번 발언을 금융시장에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가나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보는 언론도 있지만 대체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을 두고 2008년 이래 지속돼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연준이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시점이 아닌 속도라고 전했습니다. 12월에 일단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것 같고요. 속도는 너무 빨리 올리게 됐을 경우에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나갈 것 같고 12월에 한 차례 올린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리는 그런 느린 그런 긴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 역시 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펀드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올해 펀드 시장 동향 이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중 1위는 동부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1입니다. 49.38%의 운용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 1은 44.68%의 수익률로 2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펀드들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한미 관련된 그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오른 영향이 컸고, 이런 주도주가 생기다 보니까 뭐 이쪽 그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 아무래도.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선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 포커스 펀드 UH가 연초 이후 35.4%의 수익률로 선두입니다. 한화 중국 본토 펀드 H가 28.11%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고, 동부 차이나 본토 펀드 H는 24.24%로 3위입니다. 지난 8월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 펀드 수익률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상반기에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 크게 오른 덕에 중국 펀드 수익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시장이 원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해외 펀드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펀드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 1으로 1조 3,766억 원의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선 슈로더 유로 펀드 A에 8,272억 원이 몰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라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용률이 아직은 적은 수준이지만 시작은 안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첫 달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만 5천 건, 해지는 14만 5천 건이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작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페이인포의 총 접속자 수는 4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 1명당 자동이체 변경은 5건, 해지가 4건입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시행 첫날인 10월 30일에 한 달간 접속자 수의 절반 가까운 43.1%인 21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지난달 일평균 1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이동률은 0.2%에서 0.3%로 2009년도 영국이 처음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0.1%에서 0.2%의 계좌이동률을 보인 것에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영국 이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제원은 내년 1분기 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페이인포의 본인 인증 방식을 공인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 뱅킹의 여타 방식이 활용될 경우 페이인포에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은행 점포에서 바로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내년 2월부터는 은행 고객들의 이동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나라신용정보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일감을 빌미로 나라신용정보의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예보 임원 출신이 선임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 회장에 이주형 예금보험공사 전 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인선 과정에서 예보가 나라신용정보의 채권 회수 업무를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보가 주는 일감을 빌미로 예보 임원 출신이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나라신용정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신임 대표이사는 KTB투자증권 출신으로 선발하려 했지만 태생적 한계로 모든 물량이 예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보가 자신들의 임원 출신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권 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요청해 더욱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라신용정보는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대행하는 예보의 하청업체로 과거 예보의 자회사였다가 2012년 KTB투자증권에 매각됐습니다. 나라신용정보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 자리까지 외부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높은 상황이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예보에 의존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2012년 매각 후 2년 반 동안 나라신용정보가 예보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350억 원에 육박합니다.
나라신용정보의 연매출이 300억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지분 매각 후 위탁사 다변화 과정의 일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나신정 우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나신정에 이제 주심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다변화하고 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금융개혁 목소리가 높지만 공공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고용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청년 인턴 제도. 그러나 회사 사장이 저임금 인턴에 보조금을 갈취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열정페이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모 벤처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A씨.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장에게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은 후 계좌이체는 흔적이 남으니 현금으로 급여의 30%를 회사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장의 강요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의 30%인 30만 원을 현금으로 사장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사장이 3개월 인턴이 끝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면 그때는 월급의 100%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정직원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 고문을 당한 느낌이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인턴 월급을 떼어먹는 사례는 비단 A씨 경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올여름 청년 인턴에 참여했던 B씨. 식대를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고 이 사실을 노동부에 제보했습니다. 유형만 다를 뿐 몇 푼 되지 않는 저임금 인턴 급여를 편취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반년이 다 가도록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늦장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임금을 다시 조절해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상 100% 예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기간도 점검을 하고 실시간도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상지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난과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한다며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턴 1인당 6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 1948억 원의 81%가 집행됐지만 이 중 최소 10에서 20%인 수백억 원이 엉뚱하게 회사 사장 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또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키워야 할 사회초년생들에게 일부 기성세대가 횡령부터 가르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한 단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보다 집값이 싸다며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용인 한숲시티가 미분양 분업이 됐습니다. 과잉 공급 앞에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평당 700만 원대라며 주변 시세보다 30% 싸다고 광고한 용인 한숲시티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착한 분양가라며 완판을 강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린산업은 6,725세대 용인 한숲시티 분양을 홍보하면서 싼 분양가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값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725세대의 상당 부분이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숲시티의 분양사무소 측은 블로그에 미분양 자녀세대 안내글을 게시하는 등 미분양을 떨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경기도 지역으로서는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싸다고는 이야기 못하죠. 이 같은 미분양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수도권 공급가행이 심한데 단지 주변 시세와 같은 가격인데도 분양가가 싸다고 홍보했을 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건 18평, 24평, 34평, 39평인데 부적격자들이 정계약으로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8평하고 24평이 있는데 오셔서 한번 보시고 나서 저희가 좋은 동호 있는지 빼드려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남지도 모를 수많은 분양 현장이 착한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15개의 예산보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법은 어떻게 달라질지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죠? 네, 가장 주목해볼 내용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즉 ISA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능통장인데요. ISA를 사용하면 예금, 펀드, 주가 연계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ISA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교손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2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선 원래 한대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 ISA 가입 자격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주부 농민들은 이런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자 이번에는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네, 또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준다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동거주택 상속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부모가 사망하면 집을 물려받을 때 최대 5억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건데 이때 공제율은 지금까지는 40%였지만 이제는 80%로 높아집니다. 만약 10억 원의 집을 물려받게 되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1,000만 원의 상속세를 냈는데 공제율이 80%로 높아지면 두 공제를 합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바뀝니까? 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부유층이 고가 외제차를 탈세로 이용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 구매가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반대하면서 이번 합의에서도 구매가에 제한을 두는 내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안한 연간 감각상각비 1,000만 원은 국회를 거치면서 8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사실상 경비 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기간 운행할 경우 여전히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 과세 부분도 참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도 6에서 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 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 때문에 2018년으로 미뤄지면서 일각에선 앞으로 2년 동안 법안이 보류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 즉 회사가 국가 대신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는 여부를 종교단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달라지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지나친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은 정부 원안보다 세금 혜택 감면폭이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을 막고자 3년간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 고용 증대세제 중 대기업 공제 한도는 기존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 요건이 기존 포탈세액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반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네,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이 수급 악화의 한파에 극심한 위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에 나선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자 기업들이 아예 수요 예측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한화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는 애초 모집액 1,5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미달했습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 원에 대한 수요 예측에서는 300억 원가량이 못 미쳤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7년 만기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는 100억 원의 투자 수요만 확인됐습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 시장이 한층 더 위축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려 수급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연비 조작 논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선 오히려 판매가 급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불만을 파격적인 할부 행사로 잠재운 결과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11월에 3천여 대의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상태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947대로 떨어진 뒤 불과 한 달 만에 3배에서 4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월 평균 3,000대가량 팔고 있어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월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판매 대수가 1,000대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자 11월에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무이자 할부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방송과 통신 결합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때 이동전화보단 유료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 2015년 미디어 보유와 이용 행태 변화 보고서에서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비스는 유료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전화와 집전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결합 상품에 가입한 이유로는 저렴한 요금이나 높은 할인율이 가장 많이 꼽혔고 가입 시 선물이나 경품 등의 혜택,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 결합 상품 가입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3분기 부동산 경기 호조와 소비 진작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는 각종 부담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건설이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중노년 부부 520쌍을 분석한 결과 평생을 함께한 부부는 질병 위험 요인도 닮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1시에 해제됐고요. 앞으로 눈발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서풍을 타고 흘러들어오면서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산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과 전남, 제주도에 1에서 3cm, 충청과 전라북도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영남 서부 지역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의 눈은 오늘 밤 점차 그치겠고 충청과 호남 지방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는 곳이 많겠는데요. 빙판길 낙상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영하 4도, 수원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방의 눈은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1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고용 절벽이다 해서 취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인턴으로 고용해놓고 보조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뺏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취업도 힘든데 열정페이까지 강요당하는 현실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